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아시나요?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 자신은 배려를 해준 것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걸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저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저처럼 배려를 했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태도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제 글을 보고 딱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2명과 저, 이렇게 5식구입니다. 아버진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엄격하시고 예절, 인성, 이런 부분을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예전부터 아버지를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엄격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명 높은 호랑이 선생님이셨죠.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집에서도 아버진 정말 호랑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큰오빠, 작은오빠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한테 회초리도 많이 맞고 벌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다면 바로 밥 먹을 때였어요. 아버진 식사 예절을 그 무엇보다 기본 예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정말 많이 혼났었습니다. 한 번은 큰오빠가 아버지한테 엄청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어른들이 수절 들기 전에 먼저 수절 들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예의가 없어?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어른이 먼저 수절 들어야 밑에 사람들이 드는 거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아빠 말 잊었어? 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 핑계를 대고 있네. 너 정말 아빠한테 혼나볼래? 넌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저리로 가.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렇게 한 번 혼이 날 때면 그날 밥은 쫄딱 굶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들은 정말 한 번 엇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말 그대로 딱 각이 잡힌 상태로 올바르게 컸던 것 같아요. 오빠들에 비해선 크게 혼난 적은 없었지만 아버진 저에게도 항상 예절,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아버지에게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엄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아서였어요. 명아야, 이제부터 너도 초등학생이니까 엄마한테 존댓말을 써야지. 그치? 어른들한텐 항상 존댓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네 친구도 아니잖니.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된다. 아빠가 항상 얘기하지. 사람은 늘 예의 범죄를 잘 지켜야 한다고. 아빠 2번은 말 안 한다. 이제부터는 엄마한테도 존댓말 써. 알았지? 워낙 아버지가 엄하시다 보니 우리들은 항상 예의 범절,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사실 아버지가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과 마치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땐 정말 너무 과하게 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이게 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이었더라고요. 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우리들은 주변에서도 참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오빠들은 직장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근태도 좋고 고객 대응도 워낙 좋아서 베스트 사원이나 상을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는데 정말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지만 제 꿈은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일부 극성 학부모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초임 때 한번 제 학생 학부모님이 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찾아온 학부모님은 저에게 아이 발표를 시키는 걸로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우리 애 일부러 자꾸 발표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자꾸 애가 하기 싫다는데
선생님이 억지로 일어나서 발표시킨다고. 그거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애가 한 번씩 그렇게 발표하고 나면 집에 와선 아주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만 받고 말이야. 아,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발표할 땐 아이들이 손을 들어서 하고 싶은 아이들만 시키고 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지금 그럼 우리 애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애가 와서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그걸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없는 일이 있다고 하겠어요? 하여튼간 우리 애 발표시키지 마세요. 무작정 아이 말만 듣고 와선 다짜고짜 따지는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걸고 교육청으로 전화하고 그러면서 저도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 학교에서 힘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해맑고 밝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내가 사회로 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기쁘기도 했죠. 처음엔 저도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때가 많았는데 자꾸만 그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나중엔 저한테 욕설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공이 쌓이고 쌓이면서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턴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선생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고 강자라면 강자라고 했었지만 요즘은 약자 중에서도 약자가 된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도 많은데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생각이 정말 많아지곤 해요. 학생들이고 학부모고 다 학교에선 갑 중에 갑이 되어버렸죠. 아마 이 사연을 들은 선생님들은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서 버티면서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래도 배우는 것도 많고 저도 역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37살이었고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사람이 참 반듯하고 예의가 발라 좋더라고요. 시댁은 시부와 시모, 그리고 시숙과 남편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누구보다 반겨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였는지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시나요? 예상외로 절 반겨준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시부도 아니고 시모도 아닌 시숙의 아내인 형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예비동서 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좋아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정말 정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기다리셨다고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도련님 진짜 사람이 반듯하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제 잘 지내봐요. 알았죠?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형님을 보면서 처음엔 그때 왜 이렇게 절 반갑게 맞이할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래도록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절 대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정말 기절초풍했어요. 시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부와 시모도 절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서로 잘 지내보자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가족이니 앞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도 같이 헤쳐나가자며 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게 봐주셔서 결혼하는데 아무런 반대나 탈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워낙 결혼 준비 과정이 수월하다 보니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로 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시댁 제사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사실 저희 집은 따로 제사를 지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제사가 1년에 6번이 있더라고요. 명절이며 부모님 생신이며
이것저것 행사까지 다 합하면 정말 1년에 10번이 넘는 큰일들이 있는 거죠. 전 정말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등등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 제사를 지금껏 지낸다고 하는데 다른 형제들도 다 있지만 모든 걸 다 시댁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부가 장손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얼굴도 모르는 조상 제사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처음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란 제사 문화가 원래 있었고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 집안의 가풍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형님이 왜 결혼할 때 절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형님이 지금까지 혼자서 그 많은 제사며 행사며 다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처음 제가 시댁 제사에 가던 날 형님은 절 옆에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 나 진짜 정말로 할 게 너무 많았어. 밥이랑 국만 할 것도 아니고 소고기, 돼지고기 산적도 해야지. 동태며 대구 생선전이랑 동그랑땡이랑 호박전에 두부전, 온갖 전도 다 해야 하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나물도 다 삶아 무쳐야 되지. 조기 굽고 과일 씻고. 아, 이 많은 걸 나 지금까지 혼자 했어. 나 그래서 동서가 와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네? 그 많은 걸 여태 형님 혼자서 다 하셨다고요? 아니, 아주버님도 계시고, 그럼 저희 남편이랑 시누이들은요?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에휴, 봐봐. 저 시누이들 바보라고. 오기만 하면 맨날 저렇게 그냥 먹고 놀기만 한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볼 생각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아휴, 진짜 모이면 오랜만에 모였다고 자기들끼리만 밖에 나가서 놀다 오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뭐해. 이제 내일이라고 거의 다 내가 다 한다니까? 나 정말 이 제사 때문에 생각만 해도 자다가 깰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동서가 이렇게 와주니 나 너무 고마워. 형님은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저한테 막 시키신 것도 아니었어요. 저라고 결혼하고서 바로 뭘 할 줄 아는 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하기 전엔 시모가 옆에서 좀 도와줬다고 하는데 제가 결혼하니까 그랬는지 시모는 밖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하더라고요. 특히나 시모는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꿀 때가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시모가 제사 음식이 너무 많이 남는다며 올해부턴 반만 하자고 장도 반만 봐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걸 보고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음식이 적어? 어? 어머니 아버지 집까지 와서 굶다 가라고 하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적게 해놨어? 1년에 딱 한 번 밥 먹으러 오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 그러게 왜 이렇게 음식이 적게 됐지? 얘 큰애야 너희 음식을 왜 이렇게 적게 했니?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이래서 내가 마음 편히 있질 못한다니까. 넌 어떻게 된 게 결혼한 지 이제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음식 양을 제대로 조절도 못해. 어머님, 형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까 어머님 낮에 음식 처치하는 거 힘들다고 반만하라면서 재료도 다 빼셨잖아요.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적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버님도 저번에 음식 너무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적다고요? 그럼 그냥 어느 정도 하는지 아예 개수로 말해주세요. 뭐? 내가 그랬나? 하긴 뭐 제사 음식 남겨봤자 누구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됐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적게 하지 뭐. 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 형님한테 니 탓이니 뭐니 해가며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 제가 더 화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나서서 뭐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형님은 정말 순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껏 꾹꾹 혼자서 참고 지나갔을 때가 많았는데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어요. 저와 형님은 사는 동네가 가까웠는데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맥주 한 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글쎄, 애들이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게 다 나 때문이래. 언젠 자기 아들 닮아서 성격 좋다고 하더니 오늘 애들이 한번 뭐라고 했더니 애들 버르장머리 어깨 키웠느니 어쨌느냐 하는데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 집은. 진짜요? 와, 아니 애들이 오죽 엄마가 안쓰러우면 할머니한테 따지겠어요. 형님도 참지 말고 뭐라고 하세요. 진짜 형님 그러다가 마음에 병 생겨요. 아휴, 어쩌겠어. 시부모만 문제야? 내 남편도 꼬장꼬장 가부장적인데 뭘. 그래도 난 동서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예전엔 저 집에 나만 혼자였다니까. 동서랑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너무 좋다. 저도요. 저도 시댁 갈 때마다 어찌나 속이 답답한지. 그나마 형님이 있어서 저도 위안이 돼요. 저흰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시집살이 고되다곤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고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저처럼 제사 지내면서 고부 갈등을 겪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 다들 그렇게 사는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시댁에 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고 유일한 말벗이었던 형님이 이혼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부모도 문제였지만 시숙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시숙은 장남이었는데 가부장적이고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나 제사나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아주 형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신경도 안 쓰고 바로 형님에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그때가 아마 설날이었는데 떡국을 끓여서 다 같이 먹었을 때였어요. 이미 한번 시부가 국이 싱겁다면서 소금을 넣고 다시 끓여오라고 한 상황에서 다시 끓여오니 이젠 또 짜다며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 시숙이 갑자기 형님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아버지가 떡국 짜다고 하잖아. 도대체 간을 보는 거야, 마는 거야? 아깐 아주 맹물이었다가 이젠 또 짜? 뭐 소금이라도 들이부었어? 아우, 제대로 좀 음식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옆에 간 맞추라고 소금 놔뒀는데 처음부터 간을 딱딱 맞춰야지. 당신 우리 집에서 며느리로 1, 2년이야? 하여튼 간에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화를.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형님을 맹 비난하는 시숙을 보면서 정말 저도 속부터 우국거릴 정도로 화가 올라왔는데 형님은 오죽했겠어요. 그 후로도 무슨 시댁에 모이기만 하면 시숙은 형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그럴 때마다 참 전 형님이 지쳐 보였어요. 이 사단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이제 제사고 명절이고 도저히 못 지내겠다며 형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랬더니만 시댁에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형님은 결혼 생활을 10년 하셨는데 그간 참았던 분노를 한 번에 폭발하신 거였습니다. 이혼 선언 후 만난 형님은 아주 완강했어요. 형님, 진짜로 이혼하실 거예요? 네? 동서, 내가 동서한테 미안해. 그렇지만 나 진짜 10년을 버텼는데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난 왜 명절 끝날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지 이제 알겠어. 도저히 난 못하겠어. 난 인간으로서 여기 집안 며느리로 온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식모로 온 거야, 식모. 나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찾으려고. 그 인간 장남이라곤 하지만 뭐 효자인 척만 하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결혼을 했으면 지 마누라한테나 잘해야지. 처음엔 시숙은
설마 설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형님이 정말 이혼 소송까지 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나 보더라고요. 그 후에 시숙이 형님을 찾아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다 끝이 난 후였습니다. 나중에 형님이 절 만나고서 시댁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해줬는데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동서, 이번에 어머님 나한테 전화 왔던 거 알아? 나 참, 나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미안하단 말도 들었어. 10년을 그렇게 고생할 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야. 진짜요? 아휴, 그러니까 왜 지금껏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형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한 번만 넘어가라고, 재산 이제 줄인다고, 명절에도 쉬면서 하라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죽어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고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자기가 옆에서 도와준대. 너무 웃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아줌마 며느리 찾지 말고 돈 주면서 사람 쓰라고 했어. 본인 아들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뚝 끊어버렸지.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어서 참 시원하더라. 전 진짜 형님한테 잘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 저처럼 며느리로 있었다면 형님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형님은 소송까지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하고 나서 40 중후반이 된 시숙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시숙이 술을 먹고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진짜 그 사람이 갈진 몰랐어요. 재수 씨, 재수 씨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애들도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애들도 다 데리고 가버리고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 명절 음식하고 제사 지내라고 했다고 이게 이혼 사유가 돼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휴, 됐다 됐어. 그거 아주 완전 요물이었어. 대한민국 천재 깔린 게 여자다, 여자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돼. 그 와중에 시숙 달랜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 시몰 보면서 참 기가 차더라고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역시나 사람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저희에게도 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발 우리 딸은 저런 시댁에 시집가지 않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이혼하고 난 뒤로 시댁에서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 내려오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에미야, 이번 달 20일 우리 집에서 밥 먹기로 한 거 알지? 와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라. 식구도 많고 네 시애비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친구들도 같이 불러서 먹기로 했다더라.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전날부터 내려와서 재료 다듬고 그래라. 일찍 저녁 먹자. 네? 어머님 저 혼자는 못하겠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뭐라고? 아니 어머님 딸들도 있잖아요. 왜 그 딸들은 그냥 다 놔두고 며느리들만 하는 건데요? 그거 어머님이 좀 해주세요. 저 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녁에 가서 재료 다듬고 그래요? 아니 네가 며느리니까 해야지. 지금껏 네 형님이 했는데 이제 형님 없으니까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 혼자 하면 못해요. 어머님이랑 시누이들도 다 같이 해야죠.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참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선 알았다 얘. 명절이고 제사도 많은데 거기다가 시댁에서 모일 때면 시부모는 어찌나 주변 사람들을 불러대는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게 이런 꼴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턴 시누이들이 좀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시누들은 나이가 40살이 다 됐는데 둘 다 결혼은 안 하고 시댁에서 직장 다니며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결혼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죠.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전 그런 신우들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했습니다. 신우들도 안 하면 저도 안 한다고 선언하니 다들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한 번 일이 생겼는데 그날은 명절이었어요. 아가씨, 이거 기름 튀니까 앞치마 입고 하세요. 손배이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잡으시고요. 아, 알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치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해야 하는데 얼른 이거 좀 잘라줘요. 아, 나 안 해. 안 한다고. 새언니가 좀 하세요. 아, 내가 일당 10만 원 줄게요. 10만 원이면 되죠? 이거 제 몫이니까 좀 하세요. 이따가 재밌는 드라마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저한테 10만 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열이 받아 그 5만 원짜리 두 장을 신우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야, 너 돈 안 집어넣어? 이게 쬐그만한 게 지금 계속 아가씨 아가씨 이렇게 호칭 붙여주니까 너 내가 만만해? 어? 아, 만만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새언니 왜 그러세요? 사람이 넌 힘들면 안 되고 난 힘들어도 되고 그러니? 너만 드라마 좋아해? 나도 드라마 좋아해. 그러면 같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협동해서 하면 일도 빨리 끝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어디다 대고 지금 나한테 돈을 줘 돈을. 나한테 돈 주면 내가 뭐 네 하수인이야? 직원이야? 아니면 내가 너 친구야? 아니 새언니 그게 아니라 빨리 너 안 와? 앞치마 당장 안 입어? 당장 입으라고. 아, 알았어요. 입으면 되잖아요. 진짜 초등학생 어린애들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어떻게 사람이 화를 내고 열불을 토해내야 말을 알아듣는지. 그날 눈치 보면서 그때서야 좀 하는 척하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만 그 시누이들은 도우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제가 좋게 좋게 말하면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모는 저에게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왜 우리 딸들한테 그러니? 아주 그냥 사람을 잡겠네. 네가 무슨 깡패야? 어?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따님들이 자꾸 이렇게 경우가 없죠. 예? 저도 이제 할 말 하고 살 거니까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아유, 진짜. 나도 정말 늙었다, 늙었어. 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아유,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이렇게 구박이나 당하고 말이야. 저한테 화풀이를 했지만 전 그걸 듣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이렇게 버릇없는 건 솔직히 다 받아준 시모 탓도 있었거든요. 진작에 자기 자식들 잡아서 명절이고 제사고 음식하는 거 하라고 했으면 이 사단까지 안 났을 텐데 한풀이를 저한테 한다는 게 그냥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어요. 문제는 시댁 식구들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남편도 사람이 아주 달라지더라고요. 시숙은 형님이랑 이혼하고 나서 제사고 명절이고 참석을 안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기가 장남이 된 양 장남 노릇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시부모한테 전화를 이틀에 한 번씩 하라느니 주말마다 시댁에 가자느니 그러더니 한 번은 진짜 화가 나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엔 우리 좀 처가엔 안 가면 안 될까? 지금 형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적적하시다고 우리한테 이번 명절엔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하시던데. 뭐? 그게 말이야? 아니, 시누이들도 있잖아. 당신 동생들.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지금 당신 집안만 중요하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에 또 따로 가면 되잖아. 됐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나 혼자 가려니까 애들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해. 근데 잘 알아들어? 나 혼자 가잖아? 이제 영원히 따로따로 살 줄 알아. 이거 경고야. 또 시작한다, 협박. 아유, 또 시작이야.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거야, 인간아. 옛날에 네 형이 그렇게 사람 피를 말리더니 이젠 네 형 이혼하고 폐인되니까 네가 이렇게 나서서 장남 노릇을 해? 그럼 장남 노릇 맞춰주는 여자 맞나? 점점 변해가는 남편 때문에 저도 사실 무척이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정말 계속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몸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배도 계속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배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묵직하게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변비인가 싶어서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향했는데 제 병명은 맹장염이었어요. 전 긴급하게 맹장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맹장 수술을 하고 빠르면 3일 정도에 퇴원을 한다던데 저는 몸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아 5일 정도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긴급 수술을 받고 나서 병실에 왔더니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애미야, 너 어디니? 아, 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님. 뭐, 입원? 아니, 갑자기 입원이라니. 어디 병원인데?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시모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서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병원에 왔더라고요. 전 그렇게 바로 제 병실에 온 시모를 보고 좀 놀랐어요. 처음엔 절 많이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에미야, 괜찮냐? 아이, 어디 뭐 다치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다친 거 아니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았어요. 아, 그래? 아이고, 그래도 큰 수술은 아니니까 다행이네. 고장 맹장 수술이면 뭐 다행이구나. 난 또 네가 뼈라도 부러졌거나 암이라도 걸렸나 싶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시모는 제가 맹장염이라는 소식을 듣고선 엄청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걱정을 했나 싶어 웬일인가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두리번 거리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여기 의사나 간호사나 없나? 통 보이질 않네. 갑자기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 내가 좀 할 말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너 몸 보니까 이젠 좀 멀쩡해 보이는데 안 그러니? 전 시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태를 보러 의사가 좀 이따 올 거라고 말을 하니 그제서야 시모는 알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오고 난 후에 전 시모가 왜 그분들을 찾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듣고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며느리 보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빨리 퇴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며느리 이제 퇴원 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금방 퇴원한다는데 왜 우리 며느리만 더 있어야 하는 건데요? 아이, 고장 맹장인데요. 아, 환자분은 좀 안정이 필요하시고요. 상처도 아물고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하니까 며칠은 병원에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저희는 환자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거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주면 되잖아. 병원비 줘야 하는 거면 내가 줄게. 아이, 내가 주면 되잖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맹장 터져서 며칠 동안이나 입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병원은 안 되겠네. 아주 민원을 걸어야 되겠어. 네? 민원이요? 아니, 맞잖아요. 지금 며칠 더 입원시켜가지고 병원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길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시모는 수술받은 며느리를 빨리 퇴원시키는 것도 모자라 병원에서 아주 진상짓을 하기 시작하니 정말 그 꼴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여기까지 튀어와 뭘 하자는 건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러는 이유가 딱 생각이 나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병원에 와가지고 며느리가 아프면 죽이라도 좀 하나 사와가지고 괜찮냐고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옆에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건데요? 예? 설마, 설마 지금 내일 제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일 제사 때문에 지금 절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 맞아. 네 시누이들도 지금 둘이서 여행 가고 없어. 아, 저기 부산 여행 갔다고 하던데 그 여행이요? 그 여행을 왜 갔겠어요? 둘이서 시간 맞춰서 제사 지내기 싫어서 지금 쥐새끼처럼 빠져나간 거잖아요. 아이, 그건 그거고. 아이, 그럼 여행을 갔는데 어쩌겠냐. 오늘 여행 가버렸는데 너랑 나랑 둘이서 해야지. 그걸 나 혼자 어떻게 하니? 야, 나도 옛날에 맹장 터져봤어, 얘. 근데 난 바로 이랬어. 아, 그러세요? 그럼 혼자서 제사 음식 거뜬히 하시겠네요. 전 아파서 못 갑니다. 못 가겠다는 거야? 이 나쁜 것 봐라.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내가 너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시모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서 행패 부린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아픈 며느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한 그 심보도 정말 화가 났어요. 속에서 아주 울분이 쌓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전 갑자기 형님 생각도 나서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은 제 소식을 듣고서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동서, 괜찮아? 아우, 진짜 그 아줌마 또 왜 그런다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아주 며느리 자리를 아예 싹 없애려고 하는구만. 동서, 절대 참지 마. 나 진짜 이혼하고 나서 내 인생 어떤 줄 알아? 아주 뷰티풀 인생 그 자체야. 너무 행복하다니까? 진짜 제가 어머니 말 듣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아세요?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해서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런다니까? 동서,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티지만 만약에 동서가 새로운 인생 살고 싶으면 참지 마. 솔직히 이혼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그거 흠도 아니더라. 내 인생이 중요하지. 그 깎고 시간 지나면 다 잊게 돼. 그러면서 절 옆에서 위로해 주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님이 가고 나서 오빠들도 전화가 와서 괜찮냐며 위로해주고 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사람은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란 인간이 전화가 와서 시모와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는지 글쎄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정말 남편의 말은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 그래도 좀 낫네. 수술하기 전엔 진짜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 여보,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아, 아니 며느리가 며느리 할 도리는 하고 입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퇴원하라는 말은 안 할게. 그 대신에 병원에서 외출증 끊어주잖아. 외출증 받고 외출하고 다시 입원하면 되지. 어머니 지금 연세가 70이 넘었어. 74세야. 올해 나이로. 그리고 어머니 허리도 안 좋은 거 알잖아. 어머니 혼자 어떻게 다 하라고.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외출 좀 끊어서 내일만 좀 수고해줘. 그래도 당신이 며느리잖아.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야, 네 집안 제사 네가 알아서 해. 얼굴도 모르는 조상빠 나보고 대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네 핏줄은 네가 챙기라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모전자전이라고 어떻게 둘이 이렇게 똑같은지.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그 와중에도 제사밥 타령이라뇨.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저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병실엔 아버지 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와 통화하고 바로 병실로 오신 거였어요.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아버진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안서방, 이거 진짜 사람 못 쓰겠네. 어떻게 자기 마누라 아파서 입원까지 했는데 뭐라고?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아유, 그러게.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거기 어디야? 주소 당장 불러.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정리 무슨, 아픈 애가 무슨 정리를 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주소 불러. 감히 우리 딸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아버지는 완전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옆에서 계속 제가 만류를 했지만 제가 병원복을 입고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부모님께서 완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전 시댁 주소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전 가서 남편에게만 딱 불러서 혼내키신 줄 알았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 엄마가 씩씩대며 병실에 오시고선 다 정리했다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날 일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 엄마가 바로 시댁으로 향해서 그 집안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다 끝냈다. 이 아버지가 다 정리했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푹 쉬고 몸이나 챙겨.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아버지가 알아서 그 예의 없는 것들 다 처단하고 왔어. 네? 아빠 지금 시댁에 가신 거였어요? 남편만 뭐라고 하신 거 아니라요? 안서방도 안서방이지만 그 집안이 문제야, 문제. 네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가더니만 안서방 나오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네 시모가 나오더라. 사돈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면서 당황스러워하길래 네 아빠가 딸 대신 제사 음식 만들려고 왔다고 했어. 딸이 못하면 부모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버진 시댁에 가서 시모와 당당히 대면을 하신 거였어요. 당연히 시모는 저희 아버지가 온 걸 보고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은 아버지 성격도 알고 있고 눈치도 빠른 사람이라 구석에서 완전 쫄아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쭈그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왜 하는지 대충 눈치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엄마는 웃으며 그 뒷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빠가 네 시모한테 음식 어디 있냐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안서방이 자기가 한다면서 쩔쩔매더라고. 아빠가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며 소리치지 않았냐고 하니까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말하는데 에휴 그놈 콧잔득이라도 한 대 툭 때리고 싶더라니까. 됐어. 그거 다 집안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명아야, 너 공경지례 알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는 태도잖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예의를 강조하는 사자성어 말이야. 나 오늘 네 시댁에 그거 알려주고 왔다.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딸 힘들게 하거나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거나 우리 딸 눈물 나게 하면 그 집안 아주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한 무슨. 우리 딸, 아버지가 항상 얘기했지? 사람 간의 예의가 중요하다고.
근데 예의 안 지키는 것들한테까지 예의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 안 하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 기죽지 마. 아버지가 예의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한다. 알았지? 전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건가 봐요. 시댁은 아주 발칵 뒤집어졌고 전 그날 일을 듣고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죠.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진 못할 일이었어요. 전 그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죠. 난데 우리 이혼하자. 나 도저히 당신 집안하고는 안 되겠어. 당신하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엄마, 당신 부모 말 잘 듣는 며느리 찾든지 말든지 우린 여기서 끝내. 당신은 오늘부터 아웃이야.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진짜 수십 통 전화가 왔지만 전 받질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은 시모까지 동행해서 절 찾아오기까지 했고요. 전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며느라, 너 왜 그래? 아이, 너까지 이혼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큰아들 이혼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너까지 이혼을 하면 난 어쩌라는 거니? 여보, 제발 생각 잘해봐. 난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었잖아. 내가 진짜 앞으로는 잘할게. 이렇게 이혼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잘할게. 야, 됐고. 이미 버스 떠났어. 진작에 이혼할 걸. 내가 너 우리 애 아빠니까, 어? 그러니까 믿고 한번 버텨보려고 한 거야. 그래도 언젠간 정신 차리겠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 바람으로 버틴 거라고. 근데 뭐? 네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난 뒷전에 네 조상만 챙기는 네 집안하고 나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까 네 조상들 알아서 잘 챙기는 그런 여자 만나. 넌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영원히 아웃.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여보. 그렇게 전 심오한 남편의 애원에도 냉정하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합의로 마무리할까 싶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나서는 바람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전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들어보니까 시댁에선 아주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더라고요. 신우들은 여지없이 매일 놀러 다니느라 바쁘고 시모 혼자서 그 나이에 제사며 명절이며 행사며 다 챙기느라 병들어서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부 챙기랴, 남편 챙기랴, 시숙 챙기랴, 시누이들까지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딸이 아빠 본다고 한번 다녀올 때면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할머니 맨날 아프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누워있기만 해. 계속 아프다는 말밖에 안 해. 결국 사람이 욕심부리면 탈이 난다고 며느리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며느리 둘 다 잃은 시모는 이젠 며느리가 하던 일까지 다 혼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약 없으면 살지도 못한다고 하던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제 속이 뻥 뚫리던지 딱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이혼하고서 형님을 만났는데 그때 축배를 들었답니다. 동서, 동서도 이제 돌싱이구나. 우리 이제 둘 다 싱글 됐지만 이젠 형님 동서가 아니라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낼 수 있네. 우리 인연은 좋은 인연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난 거잖아. 저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딱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딸 만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형님 만난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나랑 같이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자. 내가 말했지?
이혼 그거 흠 아니라고. 우리 당당하게 돌싱으로 앞으로 살자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짠! 그렇게 저흰 축하줄 마시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절 다독여 주시고 전 딸과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가 지내고 있어요. 친정집에서 살면서 전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사연투를 통해서 전 시모나 전 시댁 식구들이 사연을 본다면 정말 반성하고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네요. 제발 며느리는 도구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업자득,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 다 돌아온다는 사실을 제발 알길 바랍니다. 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면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시어머니도 있을 거고 또 며느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어떤 갈등이든지 참는 게 다 참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까지 바보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참지 못하겠으면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올 2025년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